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가족 중심 인물관계도 6탄입니다. 토지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고 그런 인물들은 유독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야기는 한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이야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혼인을 통해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틀어지거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서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중간 혹은 끝 지점에서 여러 갈래의 토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전체 이야기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족 중심 토지 인물 관계도를 시리즈로 기획한 이유입니다. 이 시리즈는 토지 이야기를 모두 읽은 분들에게는 교차 확인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공고히 다져줄 것이고 토지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가족 단위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토지 이야기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하소설 토지의 가족 인물 관계도 6탄을 시작하겠습니다. 6탄에서 다룰 인물은 송관수, 김광세, 장연학, 해관스님, 그리고 해도사와 소지감 등 주로 국내에서 활동했던 동학당의 주요 인물들을 가족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학당의 영원한 행동대장 송관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수는 길상이와 동갑인 윗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성격이 남자답고 다부지며 화끈한 스타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길상이가 계명회 사건으로 잡혔던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남자 주인공급의 역할을 맡아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연학과 더불어 소설 속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로 기억됩니다. 윤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했고 의병이 실패하고 길상과 서희 일행이 간도로 갔을 때에는 그쪽으로 합세하지 않고 진주에 숨어들어 백정의 사위가 됩니다. 이후 환희와 윤도집이 이끈 동학에서 친구 강세와 함께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 동시에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사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환희가 죽은 뒤부터는 동학의 실질적 리더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길상이를 동학당의 수장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군자금 강탈 사건 등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동학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관수에게는 큰아들 송영광과 딸 송영선 그리고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막내 송영구가 있습니다. 관수는 군자금 강탈 사건을 준비하면서 혹여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하여 길상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 영광이 지금 동경에 있으니 찾아서 돌봐주라는 부탁을 했고 강세를 찾아가서는 딸 영선이를 며느리로 삼으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가장 믿음직한 두 친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후 일제 경찰에게 쫓겨 아내 영선네와 함께 만주 신경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차려 자리를 잡고 있는 홍이가 있었습니다. 관수는 홍이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전염병인 콜레라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관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소설 저변에 깔린 관수의 비중과 인물의 캐릭터로 볼 때 적어도 일본 경찰 수십 명의 목을 따고 죽거나 비밀 공적을 해치운 뒤 적들의 총알 세례를 받으며 죽을 줄 알았는데 그저 전염병에 걸려 어이없게 죽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허탈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영광과 딸 영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수는 큰일을 앞두고 길상에게 자신의 아들 영광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이미 영광은 집을 가출하여 일본 동경에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관수의 아들 영광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여러 핍박과 차별을 당했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광은 아버지를 닮아 인물이 좋았고 늘 우수에 찬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광을 좋아했던 강혜숙이라는 여고생은 영광을 따라 무작정 일본으로 함께 가서 생활했습니다. 관수는 아들 하나 잃은 셈 치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가출한 영광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군자금 강탈 사건을 앞두고 관수의 부탁을 받은 길상은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너도 무사할 것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앞으로 내가 영광이를 반드시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길상은 동경에서 유학 중인 아들 황국이에게 관수를 찾아보라고 했고 황국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 깡패들에게 린치당해 입원실에 누워있는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혜숙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 영광은 길상과 황국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어가지 않았고 강혜숙과도 헤어진 뒤 극악단에 들어가 색소폰 연주자가 됩니다. 일본 깡패들에게 린치당해 한쪽 다리를 절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색소폰을 멋지게 연주하는 영광은 어느새 관객들을 휘어잡는 연주자가 됩니다. 영광이 만주신경에 공연하러 왔을 때 홍희는 관수와 영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서로 만나지 못했고 그 사이 관수는 호열자, 즉 콜레라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 타국에서 죽은 관수의 유해를 들고 영광과 영선내는 국내로 들어왔고 지리산 도서람에서 강세와 해도사, 소지감과 함께 관수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관수의 장례를 마치고 지리산을 내려온 영광은 황국을 만나기 위해 평사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운명처럼 양현을 만납니다. 양현은 기하와 상현의 딸로서 기하가 섬진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뒤 서희의 양녀가 된 아이입니다. 물론 서희는 양현을 친딸처럼 키웠고 양현도 친어머니 기하와 양어머니 서희의 친분을 알고 있었기에 서희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황국과 윤국을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양현은 황국 오빠의 친구 영광을 보며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백정의 아들과 기생의 딸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인식한 뒤부터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광은 결국 양현을 떠나버립니다. 영광의 천성이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남자이기도 했지만 악극단의 색소폰 연주자이면서 나이도 한참 많은 자신과 곧 있으면 의사가 될 양현은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양현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은 양현의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만주 하얼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정착하여 영화관을 하고 있는 홍희의 도움을 받아 심재용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강세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팔뜨기 강세는 지리산에서 쑥 굽는 천민으로 환희를 만나 동학에 뛰어들었고 이후 환희를 형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명실공히 환희의 오른팔입니다. 힘이 장사였던 강세는 환희가 죽은 뒤 지리산의 터를 잡고 관수와 함께 동학 세력을 이끌어갔습니다. 굳이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환희가 유비, 관수가 관우, 강쇠가 장비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도서람 주지 소지감과 지리산 도사인 해도사와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동학 조직을 정배해 나갔고 일제의 징용, 징병, 학병을 피해 지리산으로 도망오는 청년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세에게는 아들 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세는 산에서 키웠던 휘를 해도사에게 맡겨 배우게 했고 관수의 딸 영선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휘는 아내 영선과 함께 통영으로 옮겨가 목공의 장인인 병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복이의 아들 영호와 영호의 아내 수기 그리고 몽치와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지냅니다. 이후 일제의 징용을 피해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개인적으로 토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장연학입니다. 연학은 서희가 간도에서 돌아와 진주에 정착한 뒤부터 등장하는 사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참판댁의 모든 대소사뿐만 아니라 서희의 비밀스러운 지시까지 모든 내용은 연학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만큼 연학의 일처리는 깔끔하고 빈틈이 없었고 오버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연학은 관수, 서기와 함께 동학 세력에 몸담았고 관수를 도와 간도 독립군들과의 국내 연결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습니다.
관수나 강쇠, 서기가 자신의 몸을 던져 동학 또는 독립운동을 진행했다면 연학은 늘 자신을 숨기며 조용히 그들을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모두 만주로 지리산으로 도피했을 때도 혼자 평사리와 진주를 오가며 그들이 남긴 많은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고 남은 식솔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펴줬습니다. 그런 노력의 대가였을까요? 박경리 작가님은 이런 연학에게 토지의 대미를 장식할 기회를 줍니다. 토지의 마지막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읍내 갔다가 나루 빼서 내린 장연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 우리나라 독립 만세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관수, 강쇠, 연학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해관스님과 해도사, 소지감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관스님입니다. 해관스님은 영곡사 우관스님의 제자였고 절에서 그림을 그렸던 금어였습니다. 길상을 제자로 삼아 그림을 가르쳤지만 길상이 최참반댁 종으로 내려간 뒤 최참반댁 윤씨 부인이 환희 앞으로 남기고 간 땅과 동학당 재산을 관리하는 가모 역할을 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던 그는 기아와 함께 첫 번째로 간도에 방문하여 서희와 길상을 받고 기아가 죽은 뒤 두 번째 만주로 방문했을 때는 만주 전역을 떠돌다 소설의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 타국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해도사와 그의 짝꿍 소지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토지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쯤이면 이미 동학 세력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동학당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어줬고 엉성하게 빠져버린 동학의 부피를 조금이나마 다시 채워줬습니다. 둘은 마치 콤비라도 되듯이 도서람과 지리산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들의 넉넉함과 능청스러움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 저돌적인 강쇠나 몽치의 이미지와 교모히 잘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먼저 해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도사는 동학 1세대인 운봉 양재곤의 조카이고 본명은 성도섭입니다. 중인 출신인 그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특히 풍수지리에 강했습니다. 이런 지식에 능청스러운 성격까지 갖췄으니 사람들은 그를 해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고 혼자 생활하는 그는 강쇠의 어머니와 어린 딸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먼저 강쇠에게 다가가 장례 절차를 주관해줬고 이를 계기로 강쇠는 자신의 아들 휘의 선생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지리산 자락에 각자 터를 두고 강쇠와 해도사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해도사는 강쇠를 통해 관수와 나머지 동학 세력들과의 인연도 맺게 됩니다. 해도사는 산에서 발견한 어린 몽치를 거둬서 키웠고 도서람 주지스님이 된 소지감과 함께 콤비로 어울리며 동학 세력의 끄트머리에 가담하기도 하고 징병과 학병을 피해 지리산으로 도피한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범호라는 청년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범호는 밑에서 설명하는 이범준의 사촌 동생입니다. 다음은 소지감입니다. 소지감은 이범준의 외사촌형이자 민지연의 외사촌 오빠입니다. 소지감을 설명하면서 그 주변 인물인 이범준, 민지연, 그리고 하기석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준은 관수와 함께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을 주도했고 군자금 강탈 사건에도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소지감은 이런 이범준을 통해 관수, 강쇠 등 동학 세력들과 토지 중반부터 인연을 맺었고 해도사와 함께 지리산 도서람을 근거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양반 출신으로 친형님이 의병에 가담하여 포살당하고 을사조약으로 충격을 받은 부친은 자결을 했던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후 극심한 방랑을 이어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와 사상을 섭렵합니다. 친구인 하기서를 도서람에 청구하였고
그로 인해 하기서는 일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암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이때 하기서는 소지감의 외사촌 동생인 민지연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출가해버린 하기서를 찾아 민지연은 10년 동안 백방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소지감을 통해 도솔암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기서를 찾아갑니다. 민지연을 본 하기서, 즉 일진스님은 평정심을 잃고 다시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도솔암에서 보관 중이던 군자금을 수송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고 민지연은 자살소동 등을 벌이지만 결국 버려진 아이를 키우며 도솔암 인근 작은 암자에서 살아갑니다. 하기서와 민지연의 에피소드는 큰 분량은 아니었지만 그 사연만큼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저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정의와 겸덕스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었습니다. 다시 소지감으로 돌아와서 소지감은 일진스님이 떠나버린 도솔암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도솔암은 토지 중후반부부터 동학 및 독립운동 세력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고 본격적인 징용, 징병이 시작될 때 청년 학생들의 도피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서인은 연학을 통해 비밀리에 이곳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소지감은 도솔암의 주지스님을 맡은 뒤로 더욱 존재감을 키워갔고 토지 후반부로 갈수록 해도사와 함께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동학 세력인 송관수, 김광세, 장현학, 해관스님을 먼저 살펴본 뒤 중후반부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던 해도사, 소지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동학 세력들을 간단하게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운봉 양재곤입니다. 그는 동학 1세대로서 가보년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산속에서 응가하며 지냈던 인물입니다. 별당아 씨를 묘양산에 묻고 홀로 돌아온 환희를 우연히 산에서 만나게 된 그는 대번에 환희가 동학당 대장 김계주의 아들임을 알아봤고 환희가 동학 잔당을 다시 규합하려 할 때 환희에게 힘이 되어줬던 인물입니다. 양재곤은 해도사의 외삼촌입니다. 다음은 윤도집입니다. 도집이란 동학 내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윤도집은 성이 윤씨이고 이름이 도집이 아니라 그냥 윤부장과 같은 호칭인 것입니다. 윤도집은 동학 세력 내에서 환희와 비슷한 리더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 매사에 환희와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그 대립은 동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찰이었지 아래에 소개할 지산만처럼 대놓고 환희를 적대시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환희와 강쇠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여 몇 번 죽이려는 시도를 했었고 강쇠하고는 동학 모임의 동굴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결국 청일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었고 간도에서 돌아온 환희를 경찰에 밀고 해 환희의 죽음을 앞당겼던 인물입니다. 나머지 조막손 송가, 산청의 이석포 등 여러 동학 인물들이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 오늘 동학 세력의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7탄에서는 서희와 쌍벽을 이룰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또 다른 여주인공급 인물인 임명희와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